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에게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전직 부장과 관계사의 전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계 1위인 삼성전자의 D램 기술 핵심 정보가 넘어간 건데요. 검찰은 피해 금액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기술 유출에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설립돼 2020년부터 중국에선 유일하게 D램을 생산하고 있는 창신메모리. 지난달 중국 최초로 5세대 초저전력 D램을 개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5년 이내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창신메모리에 우리 반도체 기술을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김모 전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8년 전 삼성전자를 그만둔 김 전 부장은 창신메모리에 취업해 설립 초기부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장이 삼성전자의 18나노급 D램 핵심 기술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 관계사인 반도체 장비업체 전 직원 박모 씨도 기술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기술 유출의 단순 피해액만 수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반도체를 작게 만드는 경쟁이 주춤하다 해도 나노급 D램을 양산할 수 있게 기술 격차가 줄면서 향후 실제 피해액은 수십조 원일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특히 두 사람 외에도 하청업체 출신 등 실무 인력 수십 명이 기술 유출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 2명의 구속 여부는 모레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이 같은 첨단 기술 유출 범죄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기술 유출 적발 건수만 10년 새 가장 많은 21건으로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건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율주행차의 권위자인 카이스트의 한 교수가 레이저 인식 핵심 기술 라이다를 중국으로 유출했다는 의혹. 전 세계 과학 인재를 흡수하는 이른바 중국의 천인 계획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첫 사례고 단순한 사건이 아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기술 유출 범죄는 해가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급기야 공장을 통째로 베끼려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전 임원 등이 반도체 공정 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지으려 한 건데 이로 인한 예상 피해액만 최소 3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경찰이 기술 유출 등 경제 안보를 해치는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 결과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적발에 송치된 해외 기술 유출 건만 21건으로 작년보다 75% 늘었습니다.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수치였는데 이 중에는 국가 핵심 기술도 2건 포함됐습니다. 핵심 기술 유출은 이미 투입된 수천억 원의 연구비는 물론 향후 국가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 중국이 반도체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도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내 산업기술 보호와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국정원과 법무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킨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네, 이 사안 취재한 법조팀 박솔립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번 사건 아직 공범들이 다 붙잡힌 건 아니죠? 검찰 수사가 더 진행되겠네요. 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검찰은 삼성전자 부장급 전 직원 외에도 공장을 설계한 관계사 임원, 그리고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중 핵심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건데 검찰은 여전히 공범이 얼마나 되는지 극도로 함구하며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지난 5월 국가정보원이 이들의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년 동안 기술 유출은 진행됐고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들도 모두 중국에 있다 보니 그만큼 수사가 진전을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핵심 인물 2사람이 지난 10월 국내에 귀국하면서 수사가 급진전을 이루게 된 겁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범행 자체도 이게 은밀하지만 기술을 빼서 갖다 주는 곳이 해외다 보니까 수사가 당연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수사를 해서 겨우 재판 법정에 세워도 처벌이 생각만큼 무겁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해외 기술 유출은 법대로만 하면 징역 15년, 네. 국가 핵심 기술이라면 30년까지 처벌할 수 무겁군요. 있는 네. 중범죄입니다. 네. 하지만 그건 법조문 얘기고요. 법원의 판결은 훨씬 약한 게 현실입니다. 법조문과 실제 판결문의 간극이 큰 셈인데 네. 은밀한 범죄여서 입증도 어렵다 보니 2021년 기준 1심 판결에서 무죄가 60%였고 꽤 높군요. 27%는 유죄지만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검찰은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 유출 양형 기준을 올려달라 요청했고요. 네. 대법원은 내년 4월까지는 처벌 기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네, 법과 판결의 괴리가 좀 큰 범죄군요. 박솔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거취에 대한 관심이 커졌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당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오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 대표는 오후 늦게 자신의 SNS를 통해 더 이상 당이 분열돼선 안 된다면서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후 본인의 SNS를 통해 대표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란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일했지만 완수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책임은 당 대표의 몫이라며 더 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역구 출마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간 혁신위로부터 희생에 대한 요구를 직접적으로 받아왔던 김 대표는 이틀 전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말로 신변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전격적인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김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은 고조돼 왔습니다. 이후 공식 일정을 중단하고 잠적했던 김 대표는 오늘 오전 이례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났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을 하는 당내 인사들에게 용산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김 대표를 린치한다며 비난했었는데 오늘 회동에서 사실상 김 대표의 결단이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 가지고요.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이 상황 자체가 하루라도 지속되면 난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김 대표의 사퇴에 대해 당에서는 당의 소생을 위한 본비를 뿌렸다. 선당 후사에 경의를 표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이른바 김장 연대로 당권을 잡은 김 대표는 장 의원 불출마와 함께 9개월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당 대표의 전격 사퇴로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단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을 대행하지만 내일 잇따라 열릴 중진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을 지휘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구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의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즉시 전환됐습니다. 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지혜롭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원내대표는 유이동 정책위 의장과 이만희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비공개로 만나 내일 3선 이상 중진 연석회의와 최고위원 회의를 잇따라 열기로 했습니다. 당원에 따르면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해야 하지만 넉 달 앞인 총선을 고려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준비하신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포함해서 내일 공식 회의체가 있고. 당대표 역할과 동시에 총선을 진두지휘할 비대위원장 후보군도 벌써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권의 차기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알려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입니다.
그러나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현 시점의 총선 구도에서 윤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을 간판에 내세우는 게 부담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기 종료라는 불명예 속에 퇴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주류의 희생을 불러온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의 역할론도 거론됐습니다.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저는 인요한 위원장 같은 분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여당의 총선 시계 역시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비대위 출범 뒤 선거대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를 조기에 띄워 총선 체제로의 신속한 전환과 함께 물갈이 바람을 주도할 수 있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출마 여부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쇄신 요구를 받아온 영남 중진과 친윤계 의원들도 파장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하루 만에 당대표 사퇴까지 부른 여당의 장제원발 지각 변동. 민주당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는 아닙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과 관련한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탄희 의원이 선거법만 지켜달라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선거제를 둘러싼 당내 논쟁 역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초선 이탄희 의원이 백의종군하겠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 조건을 걸고 험지 출마도 불사한다던 입장에서 불출마 카드로 배수진을 친 겁니다. 제가 가진 것도 또 앞으로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선거법만은 지켜주십시오. 퇴행만은 안 됩니다.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했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고 멋지게 이기자고 말했습니다. 현실론을 말하는 지도부 입장과 달리 선거제와 관련해 이 의원에 동조하는 의원은 70여 명입니다. 지도부 사퇴를 맞은 여당의 지각 변동과 맞물려 지도부를 향한 쇄신 요구와 이에 맞선 파열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떠밀려하는 인적 쇄신의 진정성은 떨어진다. 장제원 의원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못하냐고 이 대표와 친명계를 몰아붙였습니다. 발언이 점차 세지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와 당내 주류 세력과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신당은 그럼 만약에 만들면 몇 석이나 얻을 거로 생각하십니까? 욕심대로라면 제1당 돼야죠. 그래서 지금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김민석 의원을 향해 사쿠라, 김민세라는 원색적인 비난으로 시끄러웠던 데 이어 이 전 대표를 향해 개인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이 전 대표가 정치꾼으로 전락해 안타깝다. 지지자들을 분열의 길로 이끌지 말아달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어떤 선거제가 채택되느냐 역시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신당의 가능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데 갈등이 더욱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경찰에 걸려오는 허위 신고가 4천 건이 넘고 이로 인해서 위급한 현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66년 만에 이른바 112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김세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지난 3월 112에 급히 걸려온 전화. 긴급신고 112입니다. 네, 제가 그 강간을 당해가지고 경찰차 4대가 출동했지만 신고자는 횡설수설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거짓 신고했다는 뜻이고. 네? 거짓 신고였습니다. 이렇게 경찰에 걸려오는 허위 신고는 해마다 약 4천 건이 넘습니다. 출동을 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게 이제 허위 신고인지 아닌지 경찰관으로서는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그 순간 실제 경찰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신고에 우리가 출동하지 못하고 하지만 앞으로는 허위, 장난 신고를 했다간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현장 경찰관의 대응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112 기본법이 제정됩니다. 사건 현장에 경찰이 뛰어들 수 있는 요건도 확대됐습니다. 기존엔 위해가 임박할 때에만 긴급 출입을 허용했던 것과 달리 우려가 있을 때에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재난, 재해 같은 위급 상황 시 경찰관이 피난 명령권을 행사해 사람들을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또 이런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는 처벌 규정까지 넣었습니다. 112는 1957년 도입 후 연간 2천만 건의 신고를 처리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약 3년여간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 끝에 국회 문턱을 통과한 112 기본법은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올해까지 7년 동안 KBO 리그에서 활약했던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입단하게 됐습니다. 계약 기간 6년에 1억 1,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84억 원을 받는 초대형 계약을 맺었는데요. 예상을 뛰어넘은 계약 내용에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박재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이정우는 빅리그 도전을 위해 팬들에게 감사와 이별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딜 가서도 히어로즈 출신이라는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할 테니 항상 팬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달 만에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월드시리즈에서 8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명문팀 샌프란시스코와 초대형 계약을 맺은 겁니다. 메디컬 테스트 등 남은 절차 때문에 구단의 공식 발표는 조금 미뤄지고 있지만 미국 현지 매체들은 이정우가 비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샌프란시스코와 6년 총액 1억 1,300만 달러, 우리 돈 1,484억 원에 계약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6 years, $113 million on opt-out after 4 years.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도 이정우의 계약 소식으로 메인 화면을 장식했고 현지 언론들도 벌써부터 이정우를 1번 타자 중견수로 주전 명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더 대단합니다. KBO 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선수 가운데 계약 총액은 류현진의 3배 이상, 연평균 보장액 역시 김하성을 훌쩍 뛰어넘으며 우리 선수 1위 기록을 모조리 갈아치웠습니다. 아시아 역사도 새로 썼습니다. 지난해 보스턴과 계약한 일본 외야수 요시다를 제치고 아시아 야수 최고액의 주인공이 됐고 투수까지 모두 포함해도 지난 2014년 양키스와 계약한 다나카에 이어 아시아 선수 전체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정성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올해 초 키움의 스프링 캠프 첫날부터 가장 먼저 스카우트를 파견한 것은 물론 지난 10월 이정우의 마지막 국내 고별전에는 부상으로 한 타석밖에 서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단장이 직접 고척돔을 찾아 기립 박수까지 보내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단숨에 팀 내 연봉 1위 선수로 올라선 이정우는 조만간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정식 입단식을 치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정입니다. 10장이 들어있던 포장김이 9장으로 줄어있고 5개가 들어있던 핫도그가 4개로 적어지고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가격 인상 꼼수죠.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조사를 해봤더니 모두 37개 제품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양한 맛이 첨가된 아몬드 제품들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에서 20g 양이 줄었습니다. 10장이 들어있던 포장김은 어느새 1장이 줄었고 대기업이 만드는 이 소시지 제품은 18%, 또 다른 기업의 핫도그 양도 일률적으로 20% 내용물이 줄었습니다.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이 이런 식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지 않고 슬쩍 용량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겉 포장은 그냥 그대로 하고 속 내용물을 줄이면서 별로 못 느끼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끼죠. 미리 고지를 하면 우리들도 그런 거를 조금 대비를 해갖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물가만 오르고 그런 것도 이야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와서 보면 당황을 하고. 정부는 고지 없이 양을 줄이는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보고 용량 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용량, 규격, 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용량 변경 제품에 대하여 매장 내에 변경 사실을 게시하도록 매장에서 볼 수 있는 단위 가격 표시도 온라인 판매까지 확대하고 모니터링 대상을 500여 개 상품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가격이나 용량 변경 정보를 홈페이지나 판매 장소에 상시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식품업체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제품의 용량이나 수량을 줄이면 부당 행위로 보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부 관련 업계는 용량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포장재나 조리법이 변경된 제품이라고 해명했고 원자재 가격 상승의 부담을 고스란히 식품업계가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일을 나간 남편이 하루 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아내가 실종 신고를 했는데 뒤늦게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교통사고가 난 뒤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았다는 건데요. 남편은 결국 닷새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그날 하루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14일 일하러 간다며 집을 나선 40대 남성 박모 씨. 하지만 정오 무렵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고 밤이 돼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밤새 수소문했지만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결국 이튿날 오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경찰은 박 씨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동생이 병원에 중환자실에 지금 있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로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밤사이 가족도 없이 수술대에 오른 건데 보호자란엔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설명한 사고 경위는 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커브길에서 연료가 떨어진 차량을 조치하느라 세워둔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며 박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파출소로 전화를 해서 도대체 사고 경위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래도 졸음운전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씨는 결국 닷새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은 수차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고 석 달 뒤인 11월 초에야 경찰은 불송치 결정 통지와 함께 경찰차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영상엔 박 씨가 몰던 흰색 승합차가 우측으로 휜 커브길을 따라 달려오다가 차를 들이받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충돌 직전 핸들을 우측으로 급히 꺾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갓길이 없는 왕복 4차선 도로였습니다. 8월이고 수풀이 우거져가지고 나무들이 무성해요. 건물도 게다가 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어떻게 피해 가려고 해도요. 피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유족은 국민권익위에 재조사를 위한 진정을 접수하고 경찰에도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박 씨는 제한속도 시속 70km, 신호도 없는 도로에 서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과실 100% 후방 추돌 사고를 낸 피의자가 됐고 경찰은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왕복 4차선 도로, 충돌 지점은 오른쪽으로 휜 곡선도로입니다. 하지만 영상엔 수신호 등 안전조치를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 준해서 위험한 도로예요. 커브길에 경찰차가 저렇게 있다. 그러면은 못 볼 수 있어요. 그 사이에 피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끝까지 수신호를 했어야 돼요. 실제 경찰관들은 사고 당시 차 안에 있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화살표 경광등과 사이렌으로 안전조치를 했고 안전조치 방법은 출동 경찰관의 재량이라고 했습니다. 유족들은 졸음운전 탓일 거라는 경찰 설명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영상을 보면 사고 차량은 곡선 구간에서도 차로를 지키고 있고 충돌 직전엔 방향을 급하게 틀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발견하고 틀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돌았으면요 그냥 정면으로 박았을 거예요. 경찰이 사고 직후 작성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도 의문투성입니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곡선이 아닌 직선 도로로 표기했고 제한속도 역시 시속 70km가 아닌 60km로 잘못 적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박 씨 차량의 속도는 시속 59에서 67km.
유족들은 경찰이 박 씨의 과실 정황을 키우려고 이렇게 써놓은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충돌 직후 박 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인정했고 조사서는 단순히 잘못 적은 실수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도 석연치 않습니다. 사고가 난 건 8월 14일 낮 1시쯤. 박 씨 아내가 남편의 행방을 알게 된 건 이튿날 낮 12시쯤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만 하루가 다 돼가도록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겁니다. 사고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만 이거를 사건으로 만들면 안 돼요. 특히나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경찰들은 국민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인데 경찰은 사고 당시 박 씨가 의식이 있어 위중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미성년자가 아니라 가족에 연락하지 않고 119에 인계하고 철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강원도 의원들과 의회 직원 10명이 최근 일본 도쿄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도쿄에 있는 강원도 파견 직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겠다면서 의원 8명과 직원 2명이 해외로 나간 건데요. 알고 봤더니 감사 대상은 단 1명이었고 감사 시간도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도쿄 신주쿠의 한 사무실 안이 양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원도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강원도의 일본 본부인데 지난달 16일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의원 8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2명이 찾아온 겁니다. 명목은 행정감사. 일본 본부가 생기고 처음으로 이제 감사를 갔잖아요. 또 이제 일본이라는 그 시장이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그런데 감사 대상은 파견 직원 1명뿐이었습니다. 감사는 서류 검토와 질의응답이 전부. 그것도 2시간 남짓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조차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직원이 1명이 나가 있고 그런 상황에 넣어서 그렇게 업무 감사할 일이 뭐가 있죠. 말이 감사지 그런 바람처럼 나가는 것이지. 한국에 들어와서 받는 게 훨씬 업무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고 좀. 그리고는 곧바로 다른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도쿄 도의회 방문 뒤 전통시장과 상가 방문, 케이블카와 온천 등 현지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출장에 1,700만 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감사 일정을 포함해 3박 4일 동안 진행된 출장 일정은 비공개 처리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출발 전 의회 홈페이지에 해외 출장 일정이 공개돼야 합니다. 하지만 도의회 측은 의원들이 출장을 다녀온 뒤에도 일정을 올리지 않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업무 실수였다고 둘러댑니다. 지금 홈페이지 보고 있는데 인사팀에서 안 올렸네요. 과연 그럴까? 취재팀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더니 역시 출장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일본 현지에 감사가 필요했다고 해도 실제 감사 일정이 2시간 남짓에 불과하고 이런 감사에 대해서 지역의 이제 도민분들께서 납득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규정을 어긴 채 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도의회 측은 지난 5일에서야 홈페이지에 뒤늦게 올렸습니다. 직원 한두 명이 파견돼 있는 강원도 해외 본부는 러시아, 중국, 베트남에도 있는데 내년에는 이곳들에 대한 행정감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병원들. 그동안 코로나 환자들만 돌봐왔다 보니까 아직까지 일반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당연히 진료 수입도 줄었겠죠. 의사들마저 떠나면서 24시간 운영돼야 할 응급실을 일주일에 2번만 여는 병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지역 거점 공공병원. 구급차가 있어야 할 자리는 비워져 있고 응급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운영이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이 병원의 응급실은 이달부터 월요일과 목요일 야간에만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요일제 운영을 시작하면서 이곳 응급실은 이렇게 찾는 사람 없이 텅 비었습니다. 주 2회 운영을 모르고 있던 환자들은 급하게 응급실을 찾아왔다가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갑자기 밤에 아파서 내원을 했는데 닫혀 있더라고요. 와가지고 알게 돼서 급하게 다른 병원 찾아서 갔었어요. 응급실 운영이 어려워진 건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 24시간 운영하려면 최소 4명의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당장은 1명뿐이어서 축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라도 지역 주민이 힘들어하실 때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항시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사실 제일 죄송스럽죠.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환자들을 받지 못했던 공공병원들은 의사를 새로 채용하며 정상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정부는 공공병원 회복 지원 예산을 올해 9,530여 원에서 내년도 126억 원으로 98.7% 삭감했습니다. 적어도 3 내지 4년이 걸린다는 병원 정상화 기간은 재정 여건상 현재까지 버텨내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공공병원 노사는 정부가 공공병원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2,700억 원가량의 증행 예산을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의 전 과정에 개입했고 7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도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먼저 자신이 당대표로 선출됐던 2년 전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뿌린 혐의입니다. 검찰은 자금 조성부터 살포까지 전 과정을 모두 송 전 대표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보좌관을 통해 후원자로부터 5천만 원을,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6천만 원을 조성한 혐의, 650만 원을 캠프 지역 본부장들에게, 돈봉투 20개를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뿌린 혐의 모두 송 전 대표에게 적용했습니다. 다른 한 갈래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후원금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7억 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중 박용화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건넨 4천만 원은 여수산단 소각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보고 뇌물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4월 윤관석, 이성만 두 현역 의원을 전격 압수수색한 지 8개월 만입니다. 먼저 법정에선 핵심 인물들의 1심 재판이 끝나갈 무렵 정점의 신병 처리에 이른 겁니다. 검찰 진술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다투겠다던 송 전 대표는 영장 심사를 잘 준비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별건에 별건을 해서 반드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려는 게 특수부의 관행이고 특수부가 만든 것은 적절치가 않다라는 것이죠. 영장심사 변호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송 전 대표 친형 송영천 변호사가 맡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을 했습니다. 현직 권익위원장이기도 한 김 후보자는 이 겸직 문제와 전문성 부족 등의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명 기자입니다. 지명 7일 만에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홍일 후보자.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미디어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는 질문이 나왔는데 법률 지식과 규제에 방점을 둔 답변이 나왔습니다. 첫 검사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우려를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법조계와 공직을 거치면서 쌓아온 법률 지식이나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공영방송이나 포털 규제, 가짜뉴스 단속 같은 전임 이동관 전 위원장의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반드시 규제라기보다 저에게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그리고 정성껏 수행하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절차에 따라 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방송과 통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어제 김 후보자는 오전 국민권익위원장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오후엔 방통위원장 후보 자격으로 업무 보고를 받은 걸로 전해지면서 겸직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임직을 왜 안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휴가를 했고요. 제가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겠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여야 합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27일 무렵 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 외에는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와 연결고리가 거의 없다는 점, 또 과거 BBK 의혹 수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던 경력 등으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30년 넘게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수요 시위. 줄곧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진행돼 왔는데 최근에는 이 소녀상과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인지 송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주변으로 울타리가 겹겹이 쳐졌습니다. 인파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설치한 겁니다. 지난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된 걸 기념하기 위해 모인 시민단체 회원들도 소녀상에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소녀상에서 50m가량 떨어진 인근 호텔 앞에서 시위를 열었습니다. 수요 시위 1000회를 맞이해서 이곳에 설치된 소녀상이지만 정작 수요 시위는 다른 곳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선착순으로 집회 신고를 받고 있어서 먼저 자리를 신청한 단체에게 장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율곡로 입길에 집회 장소는 우리가 점거합니다. 소녀상 앞에서 온전히 열리던 수요 시위는 1년 반 전부터 보수단체가 소녀상을 애워싸듯 주변을 선점하면서 소녀상에서 밀려난 모습이 됐습니다. 수요 시위를 주최하는 정의기억연대는 어쩔 수 없이 근처 4곳을 돌아가면서 시위를 열고 있습니다. 정의연은 지난해 보수단체 혐오 발언에 대해 집회 시위를 제대로 이어갈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고 일주일 만에 반대 집회와 시간과 장소를 분리하라고 긴급 구제 조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 만인 지난 8월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은 국가가 특정 집회를 우선할 수 없다며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들의 의제로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시위를 방해하기 위한 방해 집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방해 집회에 대한 규정을 좀 면밀히 봐주시고. 정의연이 지난해 3월 보수단체를 상대로 고소한 위안부 모욕 발언에 대해서도 최근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 소녀상이 매주 수요일마다 갇히는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야사당이 공동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한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피해자 보상과 지원에 방점을 찍은 별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협의회 측은 핵심 요구인 진상조사가 빠진 법안이라고 반발하면서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분명한 거는 12월 임시국회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지난 4월 야사당 의원 183명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지난달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고 다음 달 말에는 여야 협의가 없어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야당만으로도 표결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독자적인 특별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물론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야당들이 함께 만든 기존 법안은 진상조사를 핵심으로 피해자 지원까지 담고 있는데 국민의힘 법안은 진상조사는 아예 빠졌고 지원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검경의 수사로 참사 원인이 이미 규명됐다고 보는 국민의힘은 기존 야당 법안이 조사위원회 구성이 편향돼 정쟁만 일으킬 거라고 반대해왔습니다. 유가족들은 처벌받은 책임자가 한 명도 없는데 진상규명 관련 내용이 모두 빠지고 피해자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반발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이제 재발 방지를 끊임없이 외쳐왔는데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인지. 유가족협의회는 녹사평역 분향소를 차린 지 1년째인 내일 2차 비상행동을 선포하고 국회까지 행진하며 연내 특별법 통과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가 파놓은 땅굴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급기야 지중해 바닷물을 끌어와 땅굴에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이후까지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텐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는 예상을 이스라엘은 깼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마스의 땅굴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최근 촬영된 영상입니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양의 물이 땅굴 내부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텅 비었던 터널 내부는 불과 수십 초 만에 물바다로 변해버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관료를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땅굴 침수 작전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중해 바닷물을 끌어와 땅굴에 밀어넣기 위해 대형 파이프를 설치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Various ways to eliminate these tunnels. We have eliminated much of the tunnel infrastructure, but there are still many of them. Also in the area of Khan Yunis, where our forces are now operating. 이스라엘군은 지금까지 발견된 땅굴 800여 개 중 500여 개를 폭약을 이용해 파괴했지만 거미줄처럼 연결된 땅굴 전체를 제거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닷물 투입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닷물은 지하 담수층을 오염시켜 가자의 물 부족 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고 상하수도 시설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 터널이 건물의 안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마스에 잡혀간 인질들이 여전히 땅굴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here's quite sure there are no hostages in any of these tunnels, but I don't know that for a fact. 이런 가운데 SNS에선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치며 단체로 춤을 추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가자 지구에서 식수가 실려있는 트럭에 불을 지르거나 가게 진열대에 놓인 책과 장난감을 부수는 영상도 퍼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기금 모금 행사에서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고 있다며 강공일변도인 이스라엘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지난 10월 한 중학생이 40대 여성을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휴대폰 촬영을 하며 신고를 못하게 협박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15살이라고 믿지 못할 정도의 범행이라면서 소년범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고병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 뒷좌석에 여성을 태우고 초등학교 교문 안으로 들어오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 이 남학생은 여성을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하고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구속 기소된 이 남학생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5살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형사 공탁금까지 거부할 정도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만 19살 미만의 소년범은 형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받는데 장기 10년, 단기 5년은 법정 최고형입니다. 부정기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길 수는 없다. 그걸 초과해서 선고할 수는 없는 게 소년법상 부정기형 제도니까. 검찰은 이 남학생이 오토바이를 사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들에게 접근하려 한 정황도 포착하고 강도 예비죄를 추가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여성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피해자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서 하던 일도 그만둬야 했고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법정 한도를 넘어 구형량대로 장기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온몸에 새긴 문신을 과시하면서 난동과 행패를 부려온 폭력배들이 검거됐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남성이 항의를 하며 병원 직원 앞으로 다가옵니다. 갑자기 상의를 찢습니다. 그러자 문신으로 뒤덮인 상반신이 드러납니다. 동료가 합세하더니 자동문을 발로 차서 부수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술을 마시다 술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다쳤는데 치료가 제대로 안 됐다면서 행패를 부린 겁니다.
이른바 MG조폭 행세를 해온 이들은 평소 10여 명이 몰려다니며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조직원이 패거리에게 보낸 편지. 건달이 아닌 사람들은 하등생물이다. 진화 자체가 덜 된 민간인들은 광주 민주화운동 전두환 때처럼 다 학살해서 죽여놔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에 30%의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연이율로는 1,500%에 달합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여자친구를 섬에 팔아버리겠다, 감옥에 들어가도 후배를 시켜 복수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거기에 대해서 극도의 공포감을 느껴가지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할 정도로. 경찰은 가해 일당 4명 가운데 불법 대부업을 한 20대 남성과 이를 도운 일당 3명을 검찰의 구속 상태로 넘기고 이들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해본 적 없는 따뜻한 겨울 날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스페인 남부 지역에는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면서 해변에는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임경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북쪽 산 중턱에 자리한 나바세라다. 12월이면 눈 구경 온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스키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리프트는 멈춰섰고 슬로프는 하얀 눈 대신 녹색 풀로 뒤덮였습니다. La sensación es terrorífica porque realmente esto debería estar nevado o con hielo, pero sí que debería haber más agua de la que hay. Entonces se ve verde y es bonito, pero no para la época del año en la que estamos. 스페인 남쪽 지중해 연안 바닷가는 때 아닌 더위에 관광객들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It's not normal because we're used to real winter, like cold weather. The people who live here tell us that it's not really normal for this time of the year to be this warm. 12월 기준 역대 가장 따뜻한 기단 중 하나가 스페인을 덮치면서 현지 시간 12일 스페인 남부 지역 곳곳에서는 기온이 30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스페인은 절기상 1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겨울로 이 기간 남부 지역 기온은 통상 8도에서 18도를 기록하는데 이를 훌쩍 웃도는 더위가 찾아온 겁니다. España ya es un país más cálido y esto se nota en todas las estaciones del año, especialmente en verano, que le está comiendo el terreno a la primavera y al otoño, pero también en invierno. 한여름을 맞이한 지구 남반구에서는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호주 시드니 공항은 지난 9일 최고 기온 43.5도를 기록해 1929년 기상 기록 이래 최고점을 기록했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는 지난달 중순 42.6도를 찍으며 올해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죠.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합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까지도 합의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주요 산유국들과 일부 개발도상국의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탈화석연료 전환에 대한 공동 합의문이 발표됐습니다. 2030년까지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원국들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동 움직임에 합의한 건 1995년 첫 총회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It is a plan that is led by the science. It is a balanced plan that tackles emissions, bridges the gap on adaptation, reimagines global finance, and delivers on loss and damage. 총회 폐막 시한은 어제였지만 합의문 초안에 대한 회원국들 간 이견이 커지면서 논의가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당초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 합의문에 담길 걸로 예상됐지만 대신 소비와 생산을 줄일 수 있다로 초안이 나온 겁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토가 잠길 위기에 처할 군소 섬나라도 생존 문제라며 반발했습니다. 회원국들은 격렬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석유 판매 수익의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지원 없이는 불가하다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개발도상국의 거센 반대 탓에 퇴출 합의엔 도달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손실과 피해보상 기금이 처음으로 공식화되었고 또 이에 대한 모금도 마련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목표 금액이나 기금의 용도가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큰 문제이고요. 이번 합의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로 늘리고 석탄 화력발전소를 신속히 폐기하며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으로 북적이는 연말 극장가에 또 한편의 역사물이 찾아올 예정입니다. 1,700만 관객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영화죠. 명량, 그리고 한산에 이어서 이순신 3부작의 마지막, 바로 노량인데요. 10년에 걸친 대장정의 마지막 작품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단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적선을 함몰시킨 명량대첩. 바다 위 거북선을 필두로 한 정교한 전투 한산도 대첩. 그리고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는 이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한 몸 죽는다 한들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노량입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 시도한 기획 이순신 3부작. 10년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영화가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어떤 유지, 성실과 경의와 그리고 또 정직한 모습으로 이 영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최민식의 용장, 박해일의 지장에 이어 문무를 겸비한 현장, 이순신 역할은 배우 김윤석이 맡았습니다. 장군님의 존재는 우리 민족에게는 진짜 횃불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님의 배역이 본인에게 왔다는 건 굉장한 영광이고. 동아시아 역사상 한중일 3국이 참전한 가장 큰 해전으로 꼽히는 노량해전. 임진왜란 7년의 막을 내리게 한 전투 장면에 153분의 러닝타임 중 100분이 할애됐습니다. 역대 최다인 1,761만 관객의 명량과 726만 명의 한산에 이어 또다시 이순신의 노량을 들고 관객을 찾아온 김한민 감독. 김 감독은 관객들이 역사 속 이순신과 공감하며 큰 울림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후대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 또는 나라의 다음을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이순신 장군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현대사를 다룬 서울의 봄 열풍에 이어 대중적인 역사물로서 노량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두 나라 정상이 반도체 동맹을 맺기로 했습니다. 정부 간의 반도체 대화체를 신설해서 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극복 방안을 함께 이행하는 관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인데요. 현지에서 이정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초미세 공정에 필요한 최신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 ASML.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이 함께 벨트호벤의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ASML이 만들어낸 반도체 산업의 혁신은 인공지능, 5G, 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위탁 생산,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계의 화두는 10억 분의 2m, 2나노미터 단위로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겁니다. ASML의 최신 장비를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2나노 시장 판도가 결정될 전망인데 ASML이 한국 손님들을 클린룸 안으로 들여 이 장비를 비공개로 보여줬습니다. 행정 수도인 헤이그에선 정부 간 협력도 논의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마크 류터 네덜란드 총리가 회담하고 두 나라 반도체 협력 관계를 반도체 동맹이라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성명 문안에도 명기했고
정부 간 반도체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긴밀히 협력하고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 극복 시나리오를 함께 이행하는 관계를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동맹 관계가 장비 우선 확보를 담보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와 기업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헤이그는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 윤 대통령은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 특사를 파견했던 만국평화회의장과 이준열사 기념관을 방문합니다. 헤이그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집 안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들. 전국적으로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집 밖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4살인 김모 씨.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버겁게 느껴지면서 7년째 집 안에 머무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걸 너무 좀 혐오할 것 같기도 하고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다 그런 생각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도 많지만 게임 채팅창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법 활발히 대화를 이어갑니다. 원래 사람을 많이 좋아해요. 근데 성격 때문에 뭐 활발하게 살지는 못하고 있는데. 혼자가 편하다며 자신을 가두면서도 동시에 고립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여전히 갖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고립 은둔 청년 심층조사 결과 응답자의 80.8%는 현재 상태를 벗어나길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고립 은둔 청년들이 집 밖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회 참여를 통해 당당한 사회 일원이 되어 사회 전반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상담 요청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뤄집니다. 고립 은둔 청년들이 주로 온라인에서 활동한다는 점을 고려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4개 광역시도에 전담기관을 설치해 사례관리사가 도움을 요청한 청년들을 직접 만나 일상회복을 돕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은 대체로 반기면서도 발굴 자체에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기껏 용기를 냈는데 더 큰 좌절감을 느끼고 아예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당혹 기제가 좀 더 커져서 안 하느니만 못한 그게 좀 염려가. 정부는 또 고립 은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을 키워주는 한편 이들이 직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정우의 샌프란시스코행 소식은 현지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타율, 출루율 등 메이저리그 하위권인 팀의 타격 성적에 이정우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앞다퉈 이정우의 대형 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메이저리그 데뷔 첫 해부터 1번 타자 그리고 주전 중견수 기용을 예상했습니다. In his career there, he's got 3,500 at-bats and he struck out 383 times. Wow. So the guy doesn't strike out. 샌프란시스코의 기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2년 연속 가을 야구를 가로막았던 저조한 팀 타격 성적 때문입니다. 지난해 내셔널리그 15개 팀 가운데 타율은 최하위, 출루율은 14위에 그쳤습니다. 특히 중견수 자리가 고민이었습니다. 중견수로 기용된 선수만 11명. 그중 최다 출전한 루이스 마토스의 기록은 타율 2할 5푼에 홈런 2개, 14타점이 전부였습니다. We have some internal options, but we're scanning the entire market as well. 그래서 좀처럼 삼진을 당하지 않으면서 높은 타율과 출루율, 게다가 수비력까지 갖춘 이정우는 샌프란시스코가 거액을 투자하기에 충분했습니다. ESPN도 배트 컨트롤 마법사인 이정우가 샌프란시스코의 열악한 타격 성적을 바꾸는 프로젝트의 시작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팀 내 연봉 1위에 오르면서 일찌감치 주전 입지를 굳힌 이정우는 흥미로운 맞대결로 시즌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옛 동료 김하성의 샌디에고와 개막 4연전을 시작으로 올 시즌 모두 13차례나 만나게 되고 같은 지역에 속해 있는 다저스의 오타니와도 최대 13번의 한일 자존심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100m의 사나이 김구경 선수가 또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멀리뛰기 김규나 선수와 부부가 되면서 9초대 진입에 다시 한번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동반 훈련 현장에 이명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자신의 대회 첫 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구경.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니네가 이기다 못하잖아. 2달 만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출근길부터 혼자가 아닙니다. 몸을 풀 때도 가벼운 조깅도 지난달 결혼한 멀리뛰기 국가대표 출신 김규나와 함께 발을 맞춥니다. 아쉬움이 좀 남는 듯한 느낌? 그럼 1년을 더 해보고 그만두는 게 어떻겠나. 미련이 없을 때 그만둬야 되는데 미련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안 되니까. 애기도 낳아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망설였던 게 있었는데 선수로서의 김규나를 더 존중해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구경이 말 들으면은 손해본 적은 없던 것 같거든요. 실전 같은 훈련에 자기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지만 아내를 위한 응원의 기합은 잊지 않습니다. 끝까지 뛰라는 말인데 끝까지 이렇게 같이 뛰고 나면은 저녁에 이제 뭘 더 신경 써라 항상 많이 알려주죠.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는 육상 부부. 운동을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저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마냥 제가 널브러져 있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한 30%? 얘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기대서 자나. 되게 보면 되게 짠해요 항상. 그래. 내가 하는 게 더 마음 편하다. 너가 힘든 것보다. 지난 아시안게임은 서로에게 더 특별했습니다. 그 눈물에 정말 많은 의미들과 가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아니까 뭔가 항상 보면 짠하고 애잔하고 막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까 저를 좀 울컥. 유일하게 짠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인간 김구경을 제일 가까운 옆에서 제일 다 볼 수 있으니까. 파리올림픽 100m 기준기록은 10초 00. 2010년 첫 한국 신기록 수립부터 14년째 도전한 9초대는 마지막 목표입니다. 다 이뤘어요. 사실 뭐 기록도 많이 깼고 아시안게임 메달도 땄고 세계선수권 올림픽 출전 다 해봤고 하나 남은 것 같아요. 9초대 내징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NBA 디안드레 조던의 엘리웁 덩크입니다. 림을 등진 상태에서도 그대로 내리꽂았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또다시 기록적인 12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 초반에는 저기압의 중심이 남부지방을 통과했다면 이번에는 중부지방이 되겠고 주말부터는 강력한 한파도 밀려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서울 등 서쪽 지방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비구름이 다가와 오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강원 산지는 저녁부터 눈으로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동 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경기 남동부와 충북, 경북 북부에 1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에 최고 80mm가량입니다. 특히 비가 강해지는 시점은 모레 오전과 오후 사이가 되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추가 폭설이 예상됩니다. 강원 북부 산지에 최고 30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 동해안 지방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또 내일 비가 오지만 기온은 높아서 서울이 10도, 대구 12도, 제주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한기가 지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제주와 전라도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